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오전 11시를 막 남겼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밤늦게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최종 심리가 있었고,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통해서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과, 그리고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안을 기각해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즉시 국민 통합적 개헌에 착수하겠다 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의 후반부의 그 진술, 그는 취임 초부터 87년 6공화국 체제 이 헌법이 견제와 균형을 깨고 있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명이 다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다 하는 것을 토로하면서 임무 복귀 즉시 국민 통합적 개헌을 완수하겠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서 마땅히 기각해야 된다. 첫째. 둘째로, 윤 대통령은 어제 최후 진술에서 공언한 대로 임무 복귀 즉시 국민 통합적 개헌안을 완수하라.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마땅히 기각해야 된다. 당연히 기각해야 된다. 그 이유, 그동안에 많은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헌법재판소는 단심입니다. 단심. 일반 법원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절차가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단심. 단심을 현재 8명의 재판관이 이걸 심판하게 되어 있는데, 자, 이 구성면을 보면 한쪽으로 치우친 게 객관적으로 명백합니다. 8명 중에 3명이 김명수 키드들이에요. 김명수 사람들. 김명수가 회장으로 있었던 우리법연구회 무슨 국제인권연구회법 소속이고, 철저하게 좌편향적임을 본인 스스로 토로하거나 그러한 입장을 취해왔다. 그게 문형배 소장 대리가 그러하고,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미선, 정계선 두 여성 재판관은 공교롭게도 그 남편들이 법관 경력을 거쳐서 현직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들이 윤 대통령 탄핵 또는 퇴진운동 단체에 깊이 개입하고 있었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우선 8명의 구성원 중에 3명이 어떤 결정을 하리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예견된다. 그러니까 이게 단심인 헌법재판소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그 3사람이 이미 안고 있다. 이건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하는 헌법재판소 절차에 비추어서 당연히 이 심판에서 제척되지 않으면 본인이 회피해야 되고, 본인이 회피하지 않으면 기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미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에서 기피 신청했으나 그들은 이제 기각해 버렸습니다. 이래서 구성면에서 구조적인 결함을 안고 있고, 둘째로는 이 변론 진행 절차에서 현저히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해서뿐 아니라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했다. 헌법재판소법 32조에는 피청구인, 이게 윤 대통령이 형사사건에 이게 재판을 받고 있을 때는 이 심리를 연기 보류하거나 또는 그와 관련된 소송 서류의 송부를 요청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송부를 요청했어. 그래서 법원에서 원본은 안 되고 사본을 제출하겠다 했는데, 이 사본은 형사소송법 312조에 의해서 당사자가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어요.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송부 요청해야 하는 것도 위법.
그 다음에 소송 서류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사본을 송부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절차에 무언가 허둥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 지난 주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전에 윤 대통령이 형사사건 재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후에 무리하게 일정을 정해갖고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시키는 등 이 핵심 재판관, 문제 재판관 셋이 아마도 주동이 돼가지고 뭔가 쫓기듯이 허둥대고 있다. 이건 국민 누구 눈에도 공정성을 해치고 이게 앞서서 있었던 공수처의 불법한 수사 착수, 영장 기각 숨기고 그리고 서부지법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고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받은 거와 연관돼 가지고 국민을 분기탱천하게 해가지고 주말마다 엄청난 인파들이 모여가지고 공수처와 탄핵재판소를 탄핵하는 집회가 열리는 이유가 바로 이 공정성을 해치고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됐다 하는 걸 헌법재판소 재판관 모두는 이걸 자각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 단심인 이 헌법재판소의 절차에 비춰봐서 이런 여러 요인들 때문에 이건 당연히 기각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윤 대통령은 임무에 복귀하게 되면 수명이 다했다고 보아지는 이 육공하고 이 현행 헌법을 개정해야 되겠다는 걸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래전서부터 이 육공화국 헌법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 21대 국회 후반부와 그리고 22대 국회에 들어서 약 8개월이 지나는 이 사이에 야당의 행태를 보라고. 오직 이재명 한 사람, 그 강경파들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해서 당대표가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되고 종당에는 대통령까지 당선돼야 그 개인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명제 아래 과반수 의석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자행했어. 입법 폭주 자세히 설명 안 드렸습니다. 탄핵 남발 자세히 설명 안 드렸습니다. 특검 남발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망발의 행위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 본연의 기능과 직능을 완전히 해치는 것이다. 국회는 국민대표자 회의가 준말이고 그 구성원은 헌법 46조의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도록 돼 있다. 이걸 어겼을 때는 헌법 8조에 대통령은 이 정당이 조직 목적 활동이 민주 절차에 어긋나고 국민의 정치 이사를 수렴하지 않는 이런 퇴폐적인 조직으로 망동행위를 할 때는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이 직접 해산 제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반복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정당 해산 제소권을 발동하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아마 대통령의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이나 그리고 지지율 또 이게 국민의힘당이 소수정파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머뭇거리다가 결국은 12.3 계엄 선포에 이르렀다고 생각됩니다. 육공화국 헌법은 수명이 이제 다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개헌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 통합적 개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개헌 문제는 휘발성이 강하고 폭발성이 강합니다. 헌법은 각 나라의 특성에 따라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나라의 풍토에 맞는 헌법을 가져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미국이 4년 중임제니까 그럴듯해 보인, 그래도 우리도 4년 중임제를 하다. 막연히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일본과 독일이 이원 내각제, 이른바 내각 책임제를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내각 책임제를 해야 된다. 막연히 이런 생각으로 내각 책임제를 선택해서도 안 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몇 번 얘기를 한 일이 있는데
87년 육공화국 헌법 개정 당시에 제1야당인 신민당이 개헌 주도권을 쥐었어. 왜 그러냐면 60 항쟁의 결과 전두환 대통령 측이 그 60 항쟁의 결과 굴복하고 체육관에서 대통령 선거하는 것을 국민이 직접 뽑는 것에 동의해가지고 개헌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에 주도권을 신민당이 장악하게 됐죠. 그때 저는 신민당의 정책위 의장으로 당내 개헌 특위위원 간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내 개헌안을 만드는데 제가 많은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는데 대부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는 이 개헌 문제는 자칫 백화제명, 제방, 백가쟁명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해갖고 뭐 의견이 충돌할 위험이 있는데 큰 줄거리에서 보면 우리 풍토에 무엇이 맞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헌법 37년 운영되는 사이에 뭐가 문제였느냐? 대통령과 국회의 견제 균형이 완전히 깨졌다.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제가 만든 초안에는 정부통령제, 대통령 후보 김길동, 부통령 후보 이길동 요 세트로 해가지고 투표를 해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임기는 대통령 임기가 가령 4년이 되든 6년이 되든 절반 지점에서 국회의원 임기는 대통령 임기의 절반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상원과 하원을 둔다. 이건 4.19 후에 민주당 정권 때 참의원, 민의원을 둔 일이 있습니다. 민의원은 소선거구 단위로 지역구에서 뽑고 참의원, 시도 단위 광역으로 뽑는데 그때 민의원은 약 200명이었고 참의원은 약 60명이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만일 국회도 상원, 하원, 가령 참의원, 민의원 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원의 다수당이 지금과 같은 망동 행위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같은 당 소속의 참의원이 압도적이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 여론이 일단 참의원에서 한번 걸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이걸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부통령이 있음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안정적이고 그리고 거기에 일부 견제 기능도 가질 수가 있다. 이번처럼 또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되면 즉각 직무가 정지돼 가지고 정부의 무정부 상태가 오는 이런 위험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통령제가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탄핵 의결이 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지만은 그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이번의 경우에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을 무자비하게 탄핵하고 그리고 이어서 경제부총리가 최상목 부총리까지도 지금 탄핵하려고 벼르고 있다가 오늘 이 사태에 이르렀는데 만일 부통령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이 탄핵으로 의결되더라도 그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의결되면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그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승격해서 승계하게 되면 정부 또는 국가의 계속성과 안정성은 담보될 것이다. 이번에 이 사태를 맞이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 그리고 이번 윤 대통령 때 이 사태를 맞이하고 제가 37년 전에 당내에 제 의견을 냈던 것이 소수 의견으로 폐기 처분된 거 참말로 저는 시청자 여러분 원통하게 생각합니다. 그때의 정치 환경이 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정이었던 것은 앞으로 개헌 논의가 될 때 제가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국가의 불안정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여전히 이재명 강경파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단심인데 구성과 절차 면에서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헌법재판소는 과감하게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해 그렇게 해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 윤 대통령은 국민 통합적 개헌안을 조속히 마련해가지고 이건 최종적으로 국민 투표에 붙여져야 하겠다. 마련해서 국가의 안정적 기반을 만드는데 모든 정성을 다하라 하는 것으로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